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사건치고는 구형이 꽤 높은 편이에요. 2년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직선거법 사건 중에 가장 많이 봤던 부분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단위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자가 저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 있었죠. 예. 2번 있었는데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재명 대표 20대 대선 때 같이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다 났거든요. 그분에 대한 그 구형이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형량을 행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몇 군으로 나누거든요. 몇 군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주 상세하게 양형 기준을 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수사팀 일방적으로 그 양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허경영 씨의 사례가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 2년 구형했거든요. 그때도 보면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다. 이게 허위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병철 씨의 양자라고 했나요? 하여튼 이런 터무니없는 부분들이 허위다라고 밝혀져서 기소가 됐고 이게 2024년도 6월 달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어요.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났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와 유사한 케이스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년을 구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된 혐의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숨진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말한 것이 검찰은 거짓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12년에 걸쳐서 교유, 그러니까 교류하고 함께 여행한 사이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선 과정에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거짓이다. 그러니까 허위다라는 것이 검찰의 일단 기소 내용이고 주장의 핵심 취지인데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250조에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는 말 그대로 사실, 허위의 사실을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알았는가 몰랐는가는 또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기억이나 주관적 인식이라든지 의식 부분을 과연 어떻게 입증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뭐 관련해서 뭐 호주 출장에서 뭐 찍은 사진이라든지 뭐 골프와 낚시를 같이 했다라든지 이런 정황들을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증거들이 일단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재판부가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결심 공판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이 검찰 측에서 이 PPT 화면에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바로 이 가수 이문세 씨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띄웠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 가사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실제 내용이 과연 그 사람을 진정으로 모르고 기억을 못해서라는 뜻이 아니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고 기억을 하지만 모르기로 결심했다. 그 원인이야 그 노래에서는 무슨 연인 관계나 뭐 개인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것이 마치 이 노래 경우와 비슷하다는 판단을 아마 검찰에서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선 국면에서 이 대장동 사건이 큰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그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의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중요한 사안이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의에 의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나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검찰은 또 법정에서 고 김문기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한 영상도 재생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네, 그러니까요. 일전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온 내용이었지만 검찰은 호주 출장을 같이 가서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함께 했는데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가 있을까? 반면 이 대표 측에서는 수천 명 직원 중에 한 명이라서 기억할 수 없다 이런 거였는데 누구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보느냐를 재판부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재판부가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의 말 둘 중 하나 누구에게 무게를 더 실어주느냐,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말은 사람이 아냐 모르냐의 문제는 아느냐라는 이 질문 자체부터가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사람이 이런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모른다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과연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어야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재판부는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본인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클리어,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부터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보아도 유죄, 누가 보아도 무죄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의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대표는 영상이 끝난 후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고 합니다. 자, 어떤 심경일까요? 양심을 보여주기 싫었겠죠, 아마. 근데 저게 물론 저 사람 내면의 인식의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그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입증하기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런 정황적 사실들,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골프 친 사실들도 부인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중에 지금 피고인 신문에서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낚시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카트를 같이 타고 나무를 같이 손잡고 둘레를 재고 그리고 시내 쇼핑을 같이 가고요. 자, 이런 경험을 같이 공유한 분들 과연 기억이 없을까요? 이게 평상인이라면 이 정도 경험을 같이 했으면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뭐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모른다 하더라도 그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인의 시각에서 이 정도의 경험을 같이 했으면 이건 모를 수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재판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정도 경험을 같이 했으면 이건 알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여부가 재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아실 거고 그럼 왜 이렇게 끝까지 부인하시느냐, 양형의 문제로 봅니다. 정말 나 기억 안 나. 그런데 정황적 사실들은 다 인정합니다. 같이 골프 치고 낚시하고 이런 건 다 인정하는데 나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억이 없을까라고 혹시 그럴 수도 있겠나라고 이런 이제 양형인자를 위해서 저렇게 강한 부인을 하시는 것이지 변호사를 하신 이재명 대표께서 과연 네. 고의의 입증 방법에 대해서 모르실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혐의도 이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상향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거였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지금 검찰은 또 허위 사실을 말한 거다. 국감장을 이 대표가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번째 혐의는 바로 국토부로부터 뭐 압박, 뭐 협박을 받아서 부지를 상향해줬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허위 사실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도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뭐 공문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압박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압박 내지는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것 또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박이라는 것 결국 사실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면서 그 공문 내용에 협박이라는 말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요. 다만 성남시장으로서 당시 재직 중에 관련 공문이라든지 또는 국토부의 어떤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이 협박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취지로 만약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 250조에 해당 사항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요. 국토부 협박 발언은 비리를 감추기 위한 책임 전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자 이재명 대표는 압축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얘기가 꼬인 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꼬인 게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국감장에서 7분 이내에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예. 시간 안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말이 헛나갔다라는 뜻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아도 평상시에 공적으로 비추어진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세세히 좀 따지고 좀 주도 면밀하고 예. 그리고 강약으로 따져보자면은 약간 강성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누구나 추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감장에서 그 7분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꼬였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결국 지금에 와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왜냐하면 국토부가 협박을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공무원들 가운데 한 22명 가운데서 본인이 협박을 느꼈다라고 진술한 분들은 없다고 해요. 더군다나 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에다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2단계 종상향 해달라고 했던 것이 매번 거절되다가 4단계 종상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 사례가 없습니다. 전체 28개 지자체 가운데 4단계 종상향 이루어진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거든요. 백현동.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이것을 협박으로 느꼈을 것이냐,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이게 말이 헛나와서 꼬여서 압박으로 느낀 것을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동안 2022년 9월 8일에 기소돼서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이야기를 하시지 결심 공판의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제 와서 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상당히 의심케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공개적인 발언으로도 검찰을 향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수사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도 함께 같은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좀 불공정하고 너무나도 야권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검찰이 검찰 권력들을 남용을 해서 야당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검찰의 어떤 그런 정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결심 과정에 가면서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법의 혐의 자체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영역에 있는 부분인 것인데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찰들이 지금 각종 증거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증거들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기억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정황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기소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평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 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란 입장입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의 말처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런 판단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검찰은 그저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통상적인 구형이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이 징역 2년 구형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최고형,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재판장의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음 대선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최고형을 검찰은 기대하게 하려는 그러한 전략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국민들 중에서는 2년을 구형했다라고 하면 이게 2년으로 선고받았다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300만 원 정도만 구형을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검찰이 그 정도 구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런 검찰의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을 또 고려를 해서 최고 구형을 했을 거라고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심 선고 공판은요, 11월 15일 오후에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죠.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피선거권이 애당초 없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당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434억 원의 보전받았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물론 당장 반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이 한 단계 더 앞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선 주자 자격을 운운하시는 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고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미리 뭐 가압류를 해두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부가 너무 늦게 선고를 한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에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9월 9일 날 기소가 됐거든요. 9월 9일 날 기소됐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막 되고 나서예요. 기억나시다시피. 근데 당대표 2년을 채우고 나서 이 선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올 6월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두 사건이. 그러면 당내 문제에서도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6개월 이내 또 1년 이내 났으면 당내가 어느 정도 수습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 형량이 나오고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게 2026년도경에 난다. 그러면은 대선 후보를 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죠. 수습되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당내에서 왜 늦어졌냐에 대한 뒤늦은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백가쟁명식의 당내 분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지금 물론 윤 변호사님께서는 외부의 시각으로 여러 가능성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실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내부 분위기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대표로서의 연임에도 성공을 했고 80%가 넘는 득표율로 지금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좀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지금으로서는 흔들리거나 그 리더십에 어떤 균열이 가거나 이럴 만한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어떤 논의들이 있었냐면 저희가 뭐 이게 과연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냐, 대법원 재판이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적인 논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재판이 지연돼 가지고 2027년도 3월 달까지 확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나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그 이전에 만약 확정이 되게 되면 확정이 된 시기가 만약에 2026년도 뭐 9월, 10월, 11월이다.
그럼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진짜 생기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게 가장 곤혹스러운 경우의 수일 것이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 종상향을 이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다음 대선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왜 이번 판결에서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장이 없냐면 다음 대선에 나갈 사람을 만약에 백현동에서 어떤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그 비위 행위에 4단계를 상향 해주는 비위 행위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 여기 연루가 됐다면 우리도 지지를 처리할 수가 있지만 그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말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재판에까지 가서 이 결과를 두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다음 대선 주자를 너무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지자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대관 로비를 담당했던 김인섭 씨 2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징역 5년이 1심에 이어서 똑같이 확정이 됐습니다. 벌금도 상당히 부과가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상향이 된 것이 과연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그 대관 로비에 의한 것이냐 이거는 어느 정도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이제 뭐 11월 15일에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적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여파도 짚어볼 만하지만요. 잠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확정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이 선거자금 434억 원 반환해야 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쟁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피선거권 5년 박탈돼서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설 수도 없고 확정 판결이 되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도 바로 상실하게 되는데 당 입장에서 보면은 43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한 당의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 이제 아마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현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심, 2심이 나오더라도 뭐 계속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80%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다시 연임을 했기 때문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상 저는 어제 그 구형량이 민주당 내에서 형성된 여론에 비해서 상당히 셌다. 구형량이 센 것으로만 해도 이 정도의 술렁임이 있다면은 이제 1심 위중교사도 이제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 내의 분열 조짐은 상당히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증교사 부분도 있는데 바로 이제 검찰 이제 구형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재판도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데 자, 좀 줄줄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재명을 용서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증교사도 그렇고 지금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이 세 개의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대선에서 0.73%로 가까이 졌던 이재명 대표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두고 말씀드렸던 건 대장동이라든지 성남 FC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하고 어떤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연루되고 또 거기에서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어떻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방금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선 전에 결과가 확실하게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은 조금 말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냐 하는 듯한 사람을 아냐 모르냐 어떻게 사람을 모른다고 해서 아는데 모른다고 해서 그럼 당신은 유죄 다음 선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종상향 같은 경우도 그 과정 속에서 뭐 4단계나 올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어떤 특혜를 줘서 뭐 다른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7분 동안 있었네 압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 가지고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게 야당 지지자들 봤을 때는 좀 과도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좀 이게 이제 선거법은 저희가 또 그 별도 입법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거짓말을 들은 국민이 표행사할 때 잘못된 행사를 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후보자 매수죄나 아니면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여기 해당하게 되면 일반적인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거의 1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예. 이 허위사실 공표는 그만큼 별도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게 뭐 배임죄나 아니면 뇌물죄와 비교해가지고 이게 경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건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판 결과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전 실장 9.19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통일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합시다.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은 이 남북 통일 대신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 동조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이 작년 12월에 이국가론을 내놨죠. 이제 우리는 뭐 같은 민족끼리 해서 결과적으로는 특수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것이 역사적 맥락에서 통일이 남과 북이 합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큰 적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포를 했죠. 그런데 그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통일에 관해서는 뭐 정말 통일 노래를 불렀던 분은 아니겠습니까? 30년 이상 개인적으로 소신으로 지켜오던 것을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국가론에 동조하면서 이것을 바꾸면서 통일하지 맙시다. 거기다가 헌법 3조 영토 조항이 있죠. 예.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한다라는 것도 바꾸자. 근데 4조도 있습니다. 4조에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임종석 실장이 저렇게 과감하게 던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 전에 그 곽규택 의원이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그 법사위원회 내에서 좀 전횡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니까 지가 뭔데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뭐 헌법을 고치고 뭐 통일부를 뭐 정리하고 국보법을 폐지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저렇게 불쑥 꺼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김정은의 이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마치 뭐 누구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지령을 받았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개인의 30년 넘는 소신을 저렇게 바꾸는 데는 그와 같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중인데 현지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발상이다. 지금 북한이 두 개 국가를 주장하는 건 내부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한 이야기가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큰 또 파급력 있는 이야기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뭐 통일을 하지 말자, 뭐 이 국가를 뭐 받아들이자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자라는 취지로 일으키긴 합니다. 특히 이제 평화 정책에 집중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평화 통일이라는 이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는 헌법, 우리나라 지금 현재 헌법 정신과도 맞지가 않는 이야기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강령과도 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하거나 동조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임종석 전 실장은 본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논란이 이런 대화의 가능성, 여기 토론의 가능성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통일이라든지 관련돼서 어떤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뭐 김현주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임종석 전 실장은 대표적인 전대협 의장 출신의 아주 운동권을 상징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계속 통일과 북한을 강조해 왔는데 갑자기 이국가 주장을 들고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분 큰일 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이 영토 조항을 지우자 그러잖아요. 그 영토 조항이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걸 다 지우자는 거예요.
글쎄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뭐 개정한다고 이해했으면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본인이 통일운동을 쭉 해오다가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 개인적인 맥락은 제가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부의 고위직을 했던 분으로서 보면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통일론이 본인들의 우위 여부에 따라서 상시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 뭐 민주화 기지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미 남한 대비 힘이 셀 때는 자기들이 막 다 풀어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연방제 통일론도 주장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힘이 딸리니까 그때 남북한 동시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북한 주민을 위한 힘이 아니고 본인 체제 유지에 불리하게 되면 남한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을 해왔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김정은이 지금 적대 국가 이론을 한 부분은 통일조선부 없애자는 거잖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부 없애자는 거예요. 이게 되게 대꾸가 되죠.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흡수 통일론을 경계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워낙 국력이 세지고 본인이 내부 통치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게 체제가 흡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통일론을 중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통일론이 있다면 이건 전쟁 통일론이에요. 무력으로 남한을 먹겠다. 소위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런 통일론이거든요. 그러면 임종석 씨가 말하는 게 그럼 전쟁 통일론에 본인이 화답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30년간 통일론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 통일을 30년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다음 정부에서 다음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화를 이어가려면 자 우리 대한민국 흡수 통일을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통일론을 주장 않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너네들 체제를 보장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북한 주민의 그 인권을 어떻게 할 거죠? 왜 지금 우리가 통일이 무르익어 가는데 지금 왜 통일론을 중단하죠? 30년간 통일론을 중단하고 대화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북핵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되고 글쎄요. 전 임종석 비서실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뭔지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은요,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그리고 연방제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방제론이 3단계인데요. 1차가 평화 공존입니다. 이 평화 공존의 상태는 두 국가적인 형태로 둘 다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에도 서로 각자 알아서 탈퇴도 할 수 있고 가입도 할 수 있는 각자 도생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2단계로 넘어가서 서로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다가 3단계 넘어가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그때 통일에 대해서 한번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로 가자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그 통일 정책인데 아마도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네. 이 평화 공존의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보수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도 우리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이게 평화 공존이 되겠냐 이런 큰 함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하고 또 부연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조금 북한의 태도에 있어서 많이 실망해서 회의를 느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저희 민주당의 전체적인 맥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 8.15에 말씀하신 독트린, 평화 통일 독트린에 보면 저희가 적대시한 적이 없어요. 화해와 협력을 해서 뭐 동지성 회복이 되면 국가연합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 뒤에 이제 통일체에 가자는 거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2단계 통일론하고 비슷한 거고요. 여기서 더 하나 나간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이잖아요. 연방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적대시한다는 정책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어떤 전제, 정당화 이런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자, 근데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통일 담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 전 실장과 결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통일하지 말자 이런 얘기와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전 대통령 나름대로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꼬집을 부분은 꼬집는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현 정부가 과연 지금 통일이라든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중대한 또 기로에 와 있는 이 시점에 과연 거대 담론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통일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 전에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듯이 통일에 대한 거대 담론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을 가다듬을 때다 이런 부분들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적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 발의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의 봄 4법은 온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국민과 민주 세력의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그 화면 가운데 이 박선원 의원이요, 이 서울의 봄 4법은 시대적 요구라고 했는데, 자, 핵심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글쎄 국민들이 저희 국민 요구인가요? 저는 그래서 네 분인가 세 분이 무슨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법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저 법안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보면 국회 사전동의 시 계엄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헌법에 어떤 조항만 있냐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회 통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 뒤에 국회에서 만약 국회 그때 소집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대통령 소집 요구를 해야 돼요. 이건 국회가 반드시 소집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소집돼 가지고 이 계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해제 요구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이게 헌법 조항입니다. 그런데 계엄법을 고쳐가지고 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누가 지금 그러면 구태타라는 거죠. 지금 보면 저 네 분이 사실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자, 이런 법안을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죠. 그럼 거부권 행사한 걸 핑계로 해서 봐라, 계엄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역공할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 또 뭐 계엄을 끌고 가기 위한 계엄 논의, 허황된 계엄 논의를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네, 저 민주당 국방위원회 의원들인데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김민석 의원이요. 그런데 당론으로 이걸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말 동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일부에서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섣부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입법조사처에서 성안 과정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할 것이고, 어쨌든 이것이 또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계엄을 하겠다라고 지금 마음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돌발적인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는데 계엄이 발동되었을 때 계엄과 관련된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본인과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어서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생사고락을 함께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돌발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방하고자, 그리고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이런 곳에서는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뭐 계엄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막겠다라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요, 음모론으로 법을 만드는 격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본회의 통과 할 수 있겠죠? 아니, 민주당에서 마음 먹어서 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정치 지형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실체 없는 망령에 대해서, 왜 그 영화에 보면은 슉슉슉 하면서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그런 대사 있잖아요.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섀도우 복싱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 국민 불안을 차단하고 그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뭐 입법을 하겠다라고 밝히셨다는데, 아니, 이번 추석에만 하더라도 국민이 불안한 요소가 있었다면은 무슨 의료 상황, 뭐 경제난, 뭐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되더라도, 아니, 그 누가 계엄에 대해서 불안한 국민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입법을 한다? 이게 정말 속아 웃을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책임 없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면서 그것도 당당하게 뭐 가칭 서울의 봄 팀이니 서울의 봄 4법이니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 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서울의 봄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하자 국민의힘은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그 이유가 이 발의 의도가 혹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희석하기 위해서 계엄 의혹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계엄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뭐 반대하거나 반발하거나 뭐 정치적인 공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치 공세의 근거가 결국 야당이 제기하는 계엄령의 어떤 의혹 자체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치 계엄령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도 그것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이런 계엄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없다고 말씀하시고 해명하시면 그뿐인 것이지 그것을 나아가서 정치 공세로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짓는 것은 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아까 예상한 것처럼 민주당은 또 이 계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계엄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 논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본인들도 그 정황상 확인된 걸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정치적인 목적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부승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 계엄법을 발의하는 목적은 반국가 세력 지키기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뭔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시각을 떠나서. 그리고 뭐 풍차 싸우는 돈키호테도 유분수지 이거는 이제 좀 그만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